안녕하세요. 파주댁 박명숙입니다.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김혜남님이 쓰신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곳은 챕터 3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부터 아무리 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별에 대하여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무용치료의 선구자인 류분순 교수는 한국임상예술학회에서 만났는데 벌써 만난 지 25년이 흘렀다. 4살 차이를 넘어서 인생의 친구가 되어 서로 참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좋다. 그런 류 교수와 내가 만나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서로 쉬라는 얘기였다.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는 교수님도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둘 다 바쁘게 살았건만 나는 병에 걸리고 그녀는 건강하다. 아마도 그녀는 춤을 추었고 나는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일 게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국제무용치료학회에서 발표 중에 농담조로 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만 하는 것과 춤추면서 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휴식과 놀이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같은 요소다. 그런데 나는 의사와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30여 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남들에게는 건강과 휴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나는 늘 너무 바빴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몸을 노예 부리듯 혹사시켰다. 일하느라 밥을 거르기 일쑤였고 때로는 잠까지 줄였다. 몸을 마치 뇌를 쓰고 활동하기 위한 도구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하면서도 나는 끄떡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몸이 상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1999년 밥을 조금밖에 못 먹고 글씨를 쓰는데 자꾸만 글씨가 작아지고 저녁이면 오른쪽 다리를 끌게 되고 사람들과 말을 하기가 싫고 불안 증상까지 찾아왔는데도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좀 쉬고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운동을 시작한 것도 쉰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늘 그런 식으로 내 몸을 혹사시켰고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왜 말로는 쉬어야 한다면서도 몸을 혹사시켰던 걸까? 돌이켜보면 나는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가거나 잘못될 거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맡아 하곤 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을 여기저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좋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일까 과거의 나처럼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 왠지 더 안타깝다. 몸도 기계처럼 과하게 쓰면 고장이 나니까 몸을 아껴 쓰라고 해봐야 그들은 말을 안 들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리하다가 결국 나처럼 되고 싶냐고 협박이라도 해야 하나. 워커홀릭인 남편에게는 그 협박이 조금 먹힌 것 같다. 적어도 내 앞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휴가 계획 세워볼게 라고 하지 않는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이면 절대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 삶에서 쉴 시간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휴식을 취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내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휴가 계획 먼저 세우라고 하자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없어도 병원 잘 돌아간다니까요.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는 못해도 뒤처지기는 싫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정보를 쑤셔 넣는다. 그처럼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자극으로
이내 뇌는 어느 순간 과부하에 걸려 두통을 호소한다. 뇌가 더 이상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멍 때릴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불편함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하듯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들어온 자극이나 머릿속에 쌓인 정보들이 소화될 시간이 있어야 한다. 뇌는 쉬는 시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극과 정보들을 내적으로 재배열하고 통합해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건 의미를 두는 등 사고를 형성한다. 그런데 뇌가 쉬지 못하면 끊임없는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쳐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답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뇌가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를 보고 영화평을 쓸 때 꼭 2번을 본다.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느낀다. 뭔가 말할 내용이 있다 싶으면 한 번 더 보는데 막상 보고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맞아, 그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글 쓸 방향이 떠오른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영화의 내용이 섞이고 통합되면서 주제와 방향이 잡히는 것이다. 만약 일주일 정도 문제를 잊고 뇌에게 그냥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영화평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한다. 잠시 멈추어선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자신있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한데도 계속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라. 잠시 멈추는 시간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함은 줄어들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요즘 몸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예전에는 몸이 피로해도 정신만 괜찮으면 잠을 조금만 자면서 버텼다. 하지만 요즘엔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일단 쉰다.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도 느끼고 가볍게 산책을 가기도 한다. 운동도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잡지에 들고 갈 원고를 쓸 테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강의를 할 것이다.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다. 그걸 안 하면 내가 마치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에게 멍 때릴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할 작정이다. 열등감을 가지고도 즐겁게 사는 비결.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집에 놀러온 손님들은 여자아이를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다. 이 집은 왜 셋째 딸이 제일 안 예뻐? 큰언니와 둘째 언니 그리고 여동생은 얼굴도 조망만하고 하얀 피부에 눈도 큰 미인이고 남동생은 누가 봐도 잘생겼는데 셋째 딸인 여자아이는 자기가 봐도 그다지 예쁜 구석이 없긴 했다. 남자아이들한테도 인기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자기가 제일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겼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점점 두려워졌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자꾸 떨리고 어쩔 줄 몰랐다. 발표도 잘 못했다. 그래서 반장 같은 걸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여자아이는 바로 나였다. 어쩌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모두 깜짝 놀라곤 했다. 에이 설마요. 선생님은 열등감 같은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동안에 귀여우시고 발표할 때 전혀 떨지 않으시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하긴 내가 가진 건 미모뿐이라며 우스갯소리로 잘난 척하고 학회에서는 제법 인기 강사로 평가되니 그런 말을 할 법도 하다. 그러나 어릴 적 나는 정말로 열등감이 많았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자만 보면 예쁜지 안 예쁜지부터 따지는 세상에서 예쁘지 않다고 평가받는 것은 여자아이에게 굉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못생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 떨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교를 부리고 예쁜 짓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자신을 봐주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여자아이에게 못생겼다는 열등감은 자존감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형성된다.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타인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반겨주고 사랑해주며 웬만한 실수도 이해하고 받아주면 우리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지 않으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인지 모른 채 스스로를 창피해하고 자책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열등감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잘하거나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등감의 뿌리가 너무 크고 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둡고 불행해진다.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못나고 무가치하다고 믿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애당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열등감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는 못생겼고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남에게 내 부족한 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뭘 하든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하거나 원고 쓸 일이 생기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읽는다. 관련 자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얻어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읽고 공부한 덕에 나는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만약 열등감이 없었다면 나는 성장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예쁘고 완벽하다면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장점을 키워 열등감을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열등감이 크고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견디고 해나갈 뿐이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지 못한다. 자신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 해봤자 실패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인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당하기만 한다. 못생겨서 싫어 라는 무례한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고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라는 비난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 화를 내며 부당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 아무 말 못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왜 열등감에 시달리느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 하지만 열등감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못생기고 뭔가 부족하다는 게 장점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존재 자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못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매력으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또 부족한 면도 있지만 다른 장점이 뛰어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즉 못생겼고 부족하다는 사실이 인생을 망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라. 누구나 부족한 구석이 있지만 찾아보면 좋은 구석도 많다. 그런데 부족한 것만 너무 커 보여서 주눅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어서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라는 얘기만 듣고 잘하면 자기가 정말 못생긴 줄 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여자 형제들과 비교해서 한 말일 뿐 밖에 나가면 예쁘지는 않아도 평범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낮다면 우선 잘못된 시각부터 교정해야 한다. 열등감이 너무 깊어 모든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각 말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부터 결정하세요.
스스로를 한심하고 모자라고 허둥대는 결점투성이로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똑같은 나인데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당한 지적에는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만 본다는 사고에 물들지 않고 타인과 대등한 관계에 설 수 있는 태도 또한 나를 믿고 존중하는 자신감에서 출발한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이며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는가. 게다가 사랑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해봐야 그 기대를 다 충족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나와라. 신기한 것이 면담을 하다 보면 환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최초의 사인은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 환자들이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이다. 바로 자신감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이다.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을 찾게 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피부가 좋아지면서 빛이 난다. 또한 자신을 억압하고 잡아 끌어내리던 무의식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능력도 발전한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자존감부터 체크해보라.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는 아름다운 여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혜은 씨의 별명은 언터처블이다. 자기 일은 깔끔하게 처리해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해서 누군가 가웬 일을 시키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따박따박 따졌다. 게다가 자신이 세운 원칙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처럼 양보하는 일이 없어서 동료들과 자주 부딪혔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별로 두드러진 문제 없이 업무를 처리하곤 했다. 다만 모든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자 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휴게실에서 먹으며 사람들과 같이 가자고 하면 복잡거리는 것이 싫고 혼자 먹는 게 편하다며 거절했고 누가 그녀에게 업무 이외에 사적인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발끈하면서 화를 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선배의 말에 그녀는 말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자신은 뭐든지 혼자 하는 게 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게 없다고. 왜 혜은 씨는 사람들과 일정 거리 이상 가까워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그녀는 아무도 필요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데 그녀처럼 드러내놓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나를 세우지는 않더라도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들에게 타인은 그저 타인일 뿐 서로 간섭 안 하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기쁨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한다. 다른 이에게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으로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문한다.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고 살기도 벅찬 마당에 왜 결혼을 해서 신경 써야 할 게 많고 피곤하기만 한 관계를 더 만들어야 하는가? 아이를 낳으면 이 모든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결국 사람들이란 누군가 필요하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가까운 척하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를 버릴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왜 그에 휘둘려야 하는가? 이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상황을 못 견딘다. 차라리 말썽이 생긴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게 맘 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괜히 사람들 틈에서 복잡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어른이 된 이상 우리는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다. 게다가 나는 혜은 씨에게는 더더욱 뭐라고 할 생각이 없다. 그녀가 타인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들어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녀가 사람들로부터 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것도 알고 보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것이다. 혜은 씨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고 일이 잘 안 풀릴 때조차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밤을 새서라도 혼자 끙끙거리며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게다가 독립성을 미덕으로 꼽는 현대사회는 그녀를 부추긴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분위기에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뭔가 미성숙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혜은 씨가 혼동하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독립과 고립의 차이다. 독립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사실 독립은 의존해야 할 때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살다 보면 남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럴 때 독립적인 사람은 당당하게 도움을 청한다. 또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움을 준다. 타인의 도움은 잠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자신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자기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와달라고 했다가 자칫 인생의 주도권마저 타인에게 내줘야 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는 선뜻 타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럴 경우 그것은 독립이 아니고 고립이 되어버린다. 혼자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다. 나는 혜은 씨가 자기 스스로는 독립적이라고 믿고 있지만 벽을 쌓은 채 자기만의 성에 갇혀 고립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성 안에서 혼자 편하고 즐겁게 살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성에 침입할까봐 항상 보초를 서면서 긴장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그녀의 지나친 자기보호 반응은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감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다. 쾌활하고 명랑한 사람이 나타나면 조금 전까지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집단에 웃음이 번진다든지 누군가 우울해하거나 화가 나 있으면 집단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즉 혜은 씨가 나 건드리지 마, 나 혼자서도 충분해 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벽을 쌓으면 주위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딱히 그녀의 행동이 피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감정적인 불편함이 팀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다. 또 그녀는 상처 입기 싫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긋기를 당하니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혜은 씨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도 그들은 그 손을 기꺼이 잡아줄지 의문스럽다. 늘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다. 영국의 분석가인 페어베인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망은 대상 추구의 본능이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하고 그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며 무엇이든 공유하고 싶어한다. 좋은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혼자서 그것을 경험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한다. 아마도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엄마를 부르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타인의 필요성을 느낀 곳은 굉장히 의외의 장소에서였다. 학회 참석자 스페인에 갔을 때의 일이다. 워낙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그날도 혼자 편안한 복장으로 바르셀로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신경 쓸 사람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되니까 재미있었다. 이래서 혼자 여행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어느 성의 망루에 올라 석양을 보고 있을 때였다. 아름답게 지는 해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아, 참 좋다 그치? 했는데 그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맞다. 내가 혼자 온 거지.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그 순간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다.
아, 참 좋다, 그치? 라고 말하면 그러게, 진짜 좋다 라고 말해줄 사람. 이건 너무 맛있지 않니? 라고 물으면 너무 맛있다 라고 답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는 순간이었다. 혼자만의 경험과 느낌은 내 기억 속에서 색이 바래져 가기 쉽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억은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된다. 그와 나 사이의 공간에 저장되어 의미를 부여받고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혼자여도 좋지만 둘이어서 더 좋고 셋이라서 더 좋을 수도 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치이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래서 애써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정말 좋은지 말이다. 혜은 씨가 얼마 전에 한 남자 후배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선배, 우리는 선배가 이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혜은 씨는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냥 나는 혼자가 편해 라고 대답했다고 했지만, 좋아서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기쁘지 않았을까? 남자 후배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참 좋겠다. 꽁꽁 걸어 잠근 마음의 빗장을 푸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니까. 내가 충고를 잘 하지 않는 까닭. 나는 언젠가부터 소설 상록수에 나오는 변변한 의료기구 하나 없는 시골에서 아파도 잘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자에겐 일이 너무 힘들다며 의대 진학을 반대하셨다. 하지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고집을 부렸고 기어이 의대에 들어갔다. 그 일로 나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고집을 꺾은 유일한 자식이 되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간 뒤 또 한 번 아버지와 부딪히게 되었다. 당신은 연극을 한다고 하면 딴따라라고 얕잡아보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나는 개의치 않고 의대 연극반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의대 공부도 벅찬데 딸이 하필이면 딴따라를 한다고 설치니까 또 한 번 화를 내셨다. 그러나 이미 연극에 미쳐있던 나는 또다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 방학 내내 공연 연습을 하러 가는데 토플 학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렇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걸 했더랬다.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자격이 있을까? 충고는 기본적으로 너는 틀렸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틀렸더라도 막상 그것을 지적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 뿐더러 청개구리처럼 엇나가고 싶어 한다. 나도 충고를 들으면서 엇나가고 싶은 마음을 느꼈었다. 그러니까 내가 충고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충고를 들었을 때 싫었기 때문이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법이다. 그리고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그 충고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충고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 불을 향해 뛰어든다는데 왜 말리고 싶지 않겠는가? 예전에 누군가 나한테 물었다. 선배님, 후배 때문에 자꾸 화가 나요. 그 후배가 고민이 있다고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저한테 조언을 해달라고 왔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10년 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을 수 있죠? 어쩌면 하나도 변한 게 없느냔 말이에요. 조금도 발전하지 않아서 놀랍고 너무 실망했어요. 가만히 말을 듣고 있던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본인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10년 전과 지금의 내가 달라져 있기를 바라는 것. 적어도 같은 문제를 놓고 똑같은 고민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 것.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 또한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10년 전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쓸 때가 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지금은 또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며 먼저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조금 커졌을 따름이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신분석 치료의 과정이 그토록 오랜 시간과 반복 작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인간이 자기 문제와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해묵은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서서히 한 매듭씩 풀어가는 와중에 사람은 성장하고 변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잘못된 길을 가려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 있지만 화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조언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줄 뿐이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버리는 편이 낫다. 그리고 나는 상대방도 틀릴 수 있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내 충고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레지던트들을 상대로 슈퍼비전을 할 때도 나는 일방적으로 충고하기를 삼갔다. 슈퍼비전 시간에는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발표하면 내가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면서 멘토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나는 늘 첫 시간에 레지던트들에게 말했다. 이 시간은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내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 봤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I don't think so를 시작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선생님, 제 생각은 다른데요? 라는 말부터 시작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맞든 틀리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 만약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었다면 그게 정답일지라도 그들이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튕겨내 버렸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얻은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싶다면 그를 내 생각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어차피 그는 당신의 충고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가만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난 후 조심스레 당신의 의견을 말해 주어라. 그리고 결정은 그에게 맡겨라. 그가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할지언정 그것은 그의 몫일 뿐이다. 아무리 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별에 대하여. 오늘 멀리 살고 있는 친구의 부흥 소식을 들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마지막 가는 길 인사도 못하고 그저 친구가 가버린 먼 하늘을 보며 잘 가라고 울음 섞인 인사말만 흩뿌릴 뿐이었다. 10대 시절 매일매일 붙어 다니다가 대학에 가며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생각만 해도 늘 든든했던 친구. 유난히 힘든 날 바쁘지 하며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면 늘 힘내 라고 말해주던 친구. 서로 사는 게 바빠 자주 보지 못하고 가끔 날아오는 소식 한 조각을 붙잡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친구. 그 친구와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생활이 우리를 놓아주면 자주 만나서 사는 이야기나 나누자고 약속했는데 친구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 약속을 뒤로하고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토록 많은 죽음을 만나고 그토록 많은 이별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바로 이별인 것 같다. 모든 이별은 마치 처음 맞이하는 이별처럼 낯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린 새색시가 갓난아기를 안고 쩔쩔매듯이 매번 이별을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된다. 이별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아픈 일이다. 자갈밭에 넘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 쓰라리고 아프다. 그래서인지 매년 가을마다 제 몸에서 나뭇잎을 떼어내는 이별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나무를 볼 때마다 숙연해진다. 문득 먼저 가버린 친구가 못 견디게 보고 싶고 미안해진다. 조금만 더 자주 만날 걸.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줄 걸. 조금만 더 사랑할 걸. 그래서 아프다. 그래서 미안하다. 왜 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야 후회를 하는 걸까? 조금만 더 서로에게 충실했다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면 지금처럼 이별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 서로가 나누었던 시간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쉽지만 따뜻하게 이별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와 회한으로 이별을 낯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이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그렇게 이별의 고통으로 아파할 때면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남은 사람은 사는 거고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남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속이 오죽했을까. 그럼에도 어머니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후회와 죄책감, 원망 따위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남에게 피해주는 걸 그렇게나 싫어하시던 아버지는 갈 때조차 조용히 돌아가셨다. 토요일 밤 주무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신 것이다. 아침에 아버지가 숨을 안 쉰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참 평온해 보였다. 그 느낌이 마치 계주를 하는데 아버지가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 같았다. 내가 이제 바통을 들고 뛸 차례구나. 잃어버리지 않게 잘 들고 뛰다가 아이에게 무사히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가끔 힘들 때마다 스스로 자문해 본다.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바통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걸까? 어쨌든 이별 뒤에 남겨진 자가 할 수 있는 건 잘 살아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 가끔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답은 하나다. 지금 잘해야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덜 아프고 덜 후회한다. 아버지는 생전에 뭐든지 아껴 써야 한다며 택시를 왜 타냐고 그 돈이 아깝다며 죽어도 버스를 타셨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보다. 네 아버지는 그렇게 절약하며 살았는데 하늘에서 나보고 뭐라 하겠다 라고 하시기에 내가 그랬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엄마가 궁상 맞고 힘들게 사는 거 바라지 않을 거예요. 쓸 때는 써야지 너무 아끼면 오히려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거예요. 정말이다. 아버지는 택시를 타면 불행했을 것이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당신에게는 행복이었으니까. 하지만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택시 한번 탔다고 그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사셨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되는 거다. 비로소 안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이별을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떠날 사람은 떠날 테고 남을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쉽지만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일 게다.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 말이다.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한 3회 정도 더 남았는데요. 끝까지 재밌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